네, 최근 전북 부안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유리창이 깨지거나 금이 가는 등의 시설 피해만 무려 600여 건에 이르렀는데요. 자, 이에 따라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내진 설계 비율은 꽤 낮습니다. 이 내진 설계는 대형 건축물 가운데 지진을 버틸 수 있는 비율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판에서는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은 교수를 연결해서 광주 전남지역 건축물의 내진 설계 현황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창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균 국장님. 네. 자, 지진 발생 이후 또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 우리 교수님과 인터뷰를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네네. 교수님께서 지난 25년 동안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분야에도 헌신하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번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글쎄, 이제 저는 재난안전하는 사람으로서 재난이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신이 우리가 재난을 줌으로써 우리를 뭔가 슬기롭게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준 것 같아서 이번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 대한민국 지진 대비 대응 체계를 한 번쯤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지진을 통해서 우리 재난 대비 체계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또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교수님, 이번 지진으로 뭐 유리창이 깨지거나 건물에 금이 가는 등의 시설 피해만 6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이제 잠정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좀 피해가 컸었던 가장 큰 이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전 세계적으로 재난은 빈익빈 부익부거든요. 똑같이 지진이 발생해도 한국이나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과 저기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에서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그 어떤 피해 정도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팔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만 경제적으로 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벽돌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진이 나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광주 전남 지역 역시 지금 심각합니다. 남일이 아니라 전북 지역 건축물 가운데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그 내진 설계가 된 게 약 13.6%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지진에도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혹자들은 아니 왜 이렇게 지진 그 내진 설계가 안 돼 있고 지진에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13.6%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1988년도에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규모 경제학으로 큰 규모는 내진 설계를 하게 해놓고 작은 규모는 내진 설계를 하지 않게 해놨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이제 2017년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2층 이상 2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 거의 대부분의 건물이 해당하는데 내진 설계를 합니다만 과거에는 내진 설계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17년 이후에 이제 지어지는 건물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의 경우에는 내진 설계가 의무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은 아니겠군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자, 88년도 그 무렵에는 이제 규모가 큰 건물, 높은 초고층 건물 중심으로 이제 내진 설계를 하도록 했지만 그 밑에 소소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들에 이제 비껴나가는 이런 좀 이제 문제점이 있었군요. 네. 자, 교수님, 뭐 행안부에서는 지진 발생에 따라서 지난 10일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 1단계는 내륙에서 이제 규모 4.0 이상의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또는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가동을 하게 되는데 이 가동에서부터 정부의 대처까지 좀 이게 지혜롭게 잘 좀 순발력 있게 대처했다고 보시는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지진 규모 4.0 이상이거나 진도가 5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침대가 흔들리거나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이번 지진이 그 정도 규모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제 이번에 중대본 1단계 가동도 굉장히 신속하게 했고 또 행안부의 대응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예. 또 1단계 가동 이후에 현장 대응팀의 파견이라든가 피해 상황 파악, 긴급 대피 안내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경주와 포항 지진을 통해서 행안부와 기상청에서 지금은 기계적으로 아예 자동적으로 이렇게 상황 전파를 하게 문자 메시지를 예. 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신속하게 된 게 희한한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네네.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세월호,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많은, 이 재난안전 참사가 있었지만, 또 우리 언론이, 잘못한 것은 잘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칭찬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이번 같은 네네. 경우에 이 상황 전파는 좀 잘했다. 칭찬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잘한 건 잘했다. 지적할 네. 부분 또 지적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당시 지진이 났을 당시에 이제 네. 출근을 해서 이제 네. 자리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 엄청 흔들리더라고요. 저희는 또 네. 회사 근처에 또 큰 화물차들이 종종 다니기 때문에 화물차의 진동으로 이게 건물이 움직인 줄 알았더니 그 느끼는 순간 바로 기상청에서 이 네. 지진 메시지가 바로 들어와서 네. 상당히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예전에 포항이나 경주 지진 때는 딥북 메시지다, 경보다 이런 비판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거의 동시에 방식으로. 예, 실시간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들어서 이제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건축물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고 지금 이 순간의 인터뷰를 우리 교수님과 나눈 이유도 아마 그 연장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지진 발생 시에 내진 설계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내진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이 내진 설계는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흔들림이나 균열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건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예. 그 내자가 견딜 내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진에 견딜 수 있을 정도에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붕괴되지 않을 정도. 그렇습니다. 네네. 일부 균열이 발생하고 일부 변형이 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안에서 탈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한마디로 영어로는 컬랩스라 하고 우리말로 이제 붕괴라고 하는데 네. 한마디로 건물이 그냥 납작하게 붕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설계를 예. 우리가 한마디로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수 예.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내진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부터도 좀 개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제대로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또 내진 설계하면 이 지진에도 까딱이 없는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연의 또 힘을 어떻게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니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건물이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정도 튼튼하게 건물 지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이제 내진 설계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보시죠. 자, 그렇다면 이 내진 설계가 됐을 경우 반대로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진 설계가 된 경우에는 한마디로 일부 균열이라든가 진동을 느낄 수가 있지만 붕괴가 안 되는 것이고 이제 내진 성능이 없는 건물은 한마디로 그냥 종이장처럼 붕괴가 되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걸 저희들은 이제 조금 어려운 공학 용어로 연성 파괴라고 하는데 연성 파괴. 연성 파괴와 치성 파괴라고 하는데 네. 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리창처럼 와장창창 깨져버리는 거고 붕괴가 되는 거 아니 고무줄처럼 늘어나다가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고 붕괴가 되는 거고 네. 치성 파괴는 유리창처럼 완전히 와장창창 깨지는 건데 일반 건축물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되면은 유리창처럼 완전히 와장창창 깨지면서 붕괴가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내진 보강을 해놓으면은 그 안쪽에 철근들이라든가 콘크리트 단면에 의해서 연성 파괴, 고무줄처럼 이렇게 한참 늘어나다가 변형이 되다가 붕괴가 되게 설계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앞서서도 조금 어렵습니다. 예, 건축 공학을 좀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 좀 연상을 하면서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어느 정도 좀 이해는 갑니다. 전문 공학도는 아닙니다만. 네, 자 그렇다면 이제 2017년 이후에 2층 이상 지어지는 이제 일정 정도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 설계를 하도록
이제 규정이 돼 있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물들이 내진 설계 대상이고 이 설계는 어떤 형태로 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예. 지금 내진 설계가 아까 전에 제가 1988년도 우리나라 88 올림픽이 있었던 예. 그 해에 이 내진 설계 기준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굉장히 큰 규모의 건물들만 네.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95년도 또 05년도 15년도 17년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최근까지 해서 점점 규모가 더 적어졌거든요. 네.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전라북도의 그 건물들이 내진이 설계가 안 돼 있고 보강이 안 돼 있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1960년대, 70년대 우리 새마을 운동하고 그렇죠. 또 근대화가 오면서 예. 60년대, 70년대 많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건물들은 그야말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 공학한 사람들 툭 치면 넘어갈 정도로 예. 내진의 견디수가 없는 것이 대부분 한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소경중 따져가지고 중요한 건물들, 학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영어로 쉘터라고 피난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태풍이나 홍수나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학교에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가 쉘터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내진이 안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소경중 따져가지고 이런 공공시설물들은 반드시 내진 설계를 하게 해놓은 거죠, 저희들이. 아, 그렇군요. 참 오늘 좋은 또 정보를 우리 지역민들과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 교수님과의 이슈판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2461번 쓰는 애청자님께서 부실공사도 많은데 곳곳에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서 특히 지진이 무섭습니다. 라는 또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영진 빈첸시온님께서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공사할 때 안전하게 합니다. 제 사전에 부실공사는 없어요. 지난주에 영봉동 공사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 튼실하게 하고 있다라는 또 문자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공학과를 나왔습니다. 라는 또 문자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자, 교수님,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이 건축물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20% 미만에 불과하고요. 특히 전남 지역은 봤더니 10.6%에 그치고 있어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왜 전남 지역이 좀 비율이 낮을까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남 지역이 그만큼 이제 현대화가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과거에 이제 저희가 현장을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해보면 원래는 옛날에 그 초가집이었던 것을 새마을 운동을 해가지고 지붕 개량만 한 건물들이 지금도 전남에는 예. 곳곳에 있거든요, 마을에가. 네. 그래서 그런 건물들 때문에 상당히 국가 전체보다도 이렇게 밑으로 10.6%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지금 예. 가장 낮은 상태거든요. 네. 예, 아무래도 좀 전라남도가 농수산 농도이다 보니까 그런 약간 지역적인 특색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겠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지역은 이제 더 이상 지진 안전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안을 그럼요. 때. 그렇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하루빨리 네. 예산을 좀 확보해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대소경중 따져서 공공이라든가 학교시설 이런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고민을 해서 큰 마스터 플랜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또 세울 때부터 내진 설계가 이제 딱 갖춰져 있는데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보강이 시급한 문제인데,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이제 전국적인 사안일 수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지난 2022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펼치고 있는데요. 공사비 신청이나 또는 지원 실적이 좀 낮더라고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 하나는 그 지원이 민간 우리 일반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지원이 조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번 기회에
재난 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 그러니까 다른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복지가 없지 않습니까?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복지가 어디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지금 다른 데 복지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이런 안전 예산이 없어서 이런 일을 내진 보강을 못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진 성능을 하는데 좀 비용을 좀 더 고도화해 줄 필요가 있겠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정부에서 우리가 그 전체 한 20% 1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면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나머지 80만 원은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도 조금 더 높여줘야 되겠고, 정부에서 내는 게. 그리고 이러한 것이 민간 건물도 내진 보강을 할 거예요라고 할 때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지원도 좀 많이 해주고 홍보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민간 시설의 일부 피해도 있었습니다만 보니까 문화, 종교, 관광, 숙박 시설 등에 대한 보강도 시급해 보이는데 국가문화유산 등의 피해도 6건이나 신고가 접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건 네. 또 문화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인위적으로 뭐 내진,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약간 좀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언뜻 보기에는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글쎄, 이 질문은 굉장히 저는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대구 지하철, 세월호, 이태원 참사까지 많은 그 인원이 운명을 달리했고, 참사가 안 중요하고 안 슬프고 안 화가 나는 참사가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재난사에 가장 슬프고 가슴이 아픈 재난이 뭐냐라고 하나만 꼽으라라고 하면 숭례문 화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 건데 잠시 우리가 그거를 관리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그때 성인일 때 그 문화재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부끄럽고 가슴 아프고 민족의 혼을 뺏겠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반 건축물 하나 화재 나서 무너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화재에 대한 대소경중을 따져가지고,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을 좀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방송에서 일본은 목조라든가 석조 밑에 댐퍼라고 해가지고 면진 장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청취자분들 쉽게 얘기해서 댐퍼는 뭐냐 하면 자동차의 쇼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생기면 완충 장치가 있군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땅은 움직이는데 위에 기압장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면진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진이 생기면 기압장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재를 내진 면진 장치를 안 했다? 이건 조금 우리가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유산은 수백 년, 수천 년을 또 면면이 우리에게 내려줘 왔고, 또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걸 그대로 운영 그대로 또 넘겨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의 말씀도 정말 지당한 말씀이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 제가 이런 문화재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지진 장치가 그 집안 땅에도 있지만 그 목조의 기둥과 보에 이 철골로 막 그 보강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좀 찍는 소리로, 저런 문화재를 저렇게 철골로 내진 보강을 하다 보면 문화재 원형이 훼손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한번 일부러 찍는 소리를 한번 해봤더니 의문현답이 들어옵니다. 아니, 지진이 생기고 나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거 현장이 그게 보존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거를 내진 보강을 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놓고 후손들한테 당시에 지진이 많이 발생해서 저렇게 보강을 했다라고 교육을 시키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한 번쯤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이번 지진으로 또 놀란 가슴을 또 쓸어내린 곳이 바로 영광 군민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부안하고 또 영광 네, 바로 또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영광이 또 영광 핵발전소, 한빛 핵발전소가 이제 있는 지역인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안전 대책은 어떻게 좀 잘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이 내진 기준 중에 이런 영광의 발전소라든가 먼저 원전 시설들은 국가 중요 시설이고 국가 핵심 기반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정도의 지진에 견딜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만 지금 40년 수명이 임박해져 있고 영광 한빛 원전이 또 경납 건물 부실 공사 또 최근에 지진 발생을 한 불안감 고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안전 대책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한수원에서 빨리 지금 최근에 그 문제가 되는 콘크리트 공급과 예, 또 예. 철판 부식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또 개선을 하셔야 되겠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서 지진이라든가 극한 자연 상태 또 비상 상황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들을 한 번쯤 이번 기회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크로스 체크해서 브레인스토밍 해가지고 좀 꼼꼼하게 좀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런가 하면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갑자기 예측되지 않은 폭우, 국지성 폭우 등의 이런 또 장마도 기간 예전에 이제 우리가 늘상 7, 8월에 장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장마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예. 지금이 요즘의 장마가 과거의 장마하고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틀리다기보다는 다르죠. 이게 지금은 시간당 강우량 또 뭐 이렇게 한마디로 게릴라성 폭우, 국지성 폭우로 예. 와가지고 뭐 장마가 아니고 옛날에는 장마는 그냥 비가 왔는데 지금은 거의 태풍처럼 와버리고 예. 순간 강우량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럼요. 예.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30년 빈도의 폭우에 견딜 수 있게 하수 관거를 우리가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 금당산 같은 경우에 폭우가 몇 년 전에 왔습니다만 엄청나게 금당산 폭우 왔잖아요. 100년 빈도의 폭우가 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수관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예. 이 강우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대비해야 되지만 네. 지금 기후학적으로 도저히 이게 안 되니까 넘쳐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재난 행정이 가동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광역시나 5개 구청 또 전라남도의 22개 시군이 공직자들이 재난이 생길 이런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에는 좀 민방위복을 입고 좀 네. 대비를 잘 하셨다가 좀 대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우리 시도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우리 시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또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또 노력해 주시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더욱더 쏟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에 화제를 돌려보죠. 교수님께서 최근 모교인 광덕고등학교에 장학금 1,000만 원을 기부하셨던데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좀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하셨는지요? 이거는 좀,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우리 교수님. 예.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1억 이상 기부한 그 아너소사이어티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제가 한 20년 허구한 죄송합니다만은 방송 중에 이 재난 안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 죽는 것만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별거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또 이게 사람이 죽고 나서 돈, 명예 이런 게 다 부질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나이가 더 젊었었을 때 예.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조금이라도 젊었었을 때 좋은 일 하고 싶어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좀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어렵게 예. 살았기 때문에 후배들이 조금 그런 마음도 있으셨고요. 예. 또 후배들이 우리 송 교수님의 이 장학금을 토대로 또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선배로서 또 인생의 선배로서 또 대학 교수님으로서의 그런 마음도 오롯이 전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교수님께서 또 지난해 9월에도 재난안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공로를 인정받아서
김미강 서구청장으로부터 또 상도 받으셨던데 상당히 앞으로 우리 지역에 또 국가적으로 재난 있을 때 늘 또 전문가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데요. 앞으로 이런 재난안전 분야에서 최고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또 부족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글쎄,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가 뭐 교육, 인권, 복지, 노동, 환경 많은 것을 시민이나 또 우리 후배들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해야 되지만 저는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다. 그 어떤 행정보다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학교 건축학부 송창현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